통증혁명에 대해서 정신치료의 목적은 환자들 중에서 95% 정도는 정신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 5%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지 5%의 환자들은 분노나 불안 그 밖의 억압된 감정의 양이 다른 환자들보다 더 많아서 내가 불쾌한 감정의 회피라는 편리한 전략을 좀처럼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정신치료를 통해서 이처럼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을 알게 되자 이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나머지 대면하기를 꺼려했던 환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다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 뿐이다. 어릴 적의 경험으로 무의식에 분노가 쌓여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나쁜 감정을 억압하려는 경향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단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이것은 노이로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모두 노이로지에 걸렸을 것이다. 어린 시절 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처럼 억압된 감정이 강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정신치료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정신치료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정신치료를 받은 사람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을 쌓아두는 것은 정신의 정상 혹은 비정상과는 상관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숙한 우리 사회에서 정신치료를 받은 사람은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여전히 제한당하고 있다. 오히려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 모두가 정신치료를 받으면 이 나라가 좀 더 잘 다스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고위직의 부패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TMS 치료 프로그램에서 정신치료와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것은 첫째, 전체 환자의 5%만의 정신치료를 필요하고 둘째, 그 5%에 속한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TMS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들이 치료를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장애물이란 주위의 온갖 의심과 조롱이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조심하라는 조언들, 또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가족들도 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환자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추적조사로 내 치료에 자신감을 주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서 간 환자들 대부분은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1978년부터 8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내가 치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1982년에 실시했다. 그 중에 76%에 이르는 환자들이 거의 통증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8%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나머지 16%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환자들 중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전혀 못 본 이들도 있었고 또 당시의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성공적인 것이다. 1987년 다시 한번 비슷한 형태의 추적조사를 해보았다. 이번에는 1983년에서 8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CT 촬영 결과 디스크 차질이 확인되었고 TMS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88%의 환자가 거의 완치되었고 10%는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단 2% 환자만이 상태가 변화가 없었다. 더 최근의 사례로는 1986년에 성공적으로 치료받았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토니 시워츠가 뉴욕 매거진에 소개한 내용이다. 그래서 허니시걸 박사가 내 치료 프로그램을 40명의 환자에게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39명의 환자가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최다 시나이 웨일리 병원의 조교수이자 내역 동료인 마이클 시넬 박사는 50명의 환자들에게 TMS 진단을 내리고 그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그의 작업 중에서 특히 알만한 것은 환자 목록에 TMS 진단에 대해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환자들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들만으로 75%에 이르는 환자들의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으며 90% 이상 환자들의 신체 움직임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었다. 나는 의학 학술회에서 동료들에게 TMS 치료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높은 치료 성공률은 언제나 의학계에서 의혹의 눈길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TMS 치료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높이는 데 이유가 있다. 나는 환자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TMS 진단에 회의적인 환자는 오지 말라고 부탁한다. TMS 진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다. 물론 실제로 TMS 진단을 선뜻 받아들이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치료 성공률이 높은 것은 TMS라는 치료 개념을 믿는 사람들을 환자로 봤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나는 통증의 원인이 환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을 상태로 할 때 내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내 진단을 믿지 못한다. 내 진단의 논리를 환자들에게 설명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왜냐하면 통증에 있어서 정서의 역할을 인정해야만 내의 기만적인 작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의 기만적인,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지식과 학습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외과 의사는 수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환자에 대한 수술을 피하려 하지 않는가? 내가 외과 의사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동료들로부터 흔히 받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목, 어깨, 허리 통증의 대부분이 TMS라는 단정은 너무 지나친 판단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통증 환자의 30에서 40%는 TMS일 수 있지만 대부분이 TMS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말들을 한다. 만약 통증 환자 30에서 40%가 TMS라면 30에서 40% 환자들에 대해서 TMS라는 진단을 왜 그들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TMS 진단을 내리게 되면 오랫동안 품어왔던 진단 성향을 부정하고 통증에서의 정서적인 요인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치료 결과는 내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근거다. 어쨌든 한두 명의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어떤 치료법이든 마찬가지다. 의학계에서는 그런 일이 항상 있어왔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료된 환자의 수와 치료 성공률이다. 너는 환자의 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어쨌든 약간의 통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두려움 없이 신체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한다면 완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말했듯이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통증 그 자체보다도 힘든 문제다. 실제로 내가 진찰했던 모든 환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죄수 같았다. 그 공포는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격렬한 통증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주의를 감정보다도 신체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통증에 비해 효과적이다. 이 끈질긴 공포심으로부터 환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아래에 나열한 여러 조건들을 잘 받아들인 환자도 있고 그러지 못한 환자도 있다. 어쨌든 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본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감정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터득 있으면 합니다. 당신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지식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아는 것이 곧 통증을 없애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을 키우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이제까지 당신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식적인 마음이 주도권을 넘겨받도록 해보세요.
속임수를 부리는 내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TMS는 마음이 당신을 상대로 거짓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TMS는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허리 구조의 이상은 대부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뇌는 억압된 감정에게 정면 대결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려는 것이죠. 통증이 생기면 마음껏 비웃거나 무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뇌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모클레스의 칼을 빼앗아 당신 손에 쥐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주도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나는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다음의 시를 선물해준 환자 노마 퍼지스 부인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시는 이제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아닌 마음으로요. 이런 생각은 어쩌면 아주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마음속 깊이 억압된 감정들이 심지어 TMS 같은 끔찍한 통증을 일으켜내는 사실을요.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잠재의식 당신은 듣고 있나요? 당신은 몸의 통증에 온갖 주의를 쏟고 있지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통증이 말이죠. 깊이 숨어있는 심리적인 긴장으로부터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속임수는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두세요. TMS는 해로운 증상이 아니죠. 나 스스로가 증상을 통제할 수 있죠. 잠재의식 당신이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제 내 마음을 돌볼 겁니다. 몸의 통증이 아닌 마음을 말이죠. 이 짤막하시는 TMS 치료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포착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 TMS 환자는 보통 자신이 통증의 희생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에서 통증은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자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통증을 두려워하기보다 경멸하라고 당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통증은 사라진다. 한라산 환자들의 질문. 통증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모든 긴장을 없애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환자들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다음은 환자들이 특히 자주 하는 질문이다. 퀘션. 통증의 원인이 분노나 불안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 TMS 치료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자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분노나 불안이 있다는 것과 내가 통증을 통해서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선생님의 치료법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나는 플라시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증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로서 우리의 목적은 일시적인 플라시보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매우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훨씬 나아진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치료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물론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지 못한 것이죠. TMS 치료 프로그램의 플라시보 효과와 다른 점은 우선 거의 모든 환자들이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플라시보의 맹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경우에 환자는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의 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의사나 치료사를 믿을 뿐이죠. TMS 치료 프로그램은 이와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환자들에게 교육시키고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고 내 진단이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다는 점을 환자 스스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가가 통증 치료의 관건입니다.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플라시보일 수는 없습니다. 내 치료법이 플라시보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전작,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잃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환자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의사로서의 신뢰나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 같은 효과를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단순하고 확실한 정보만 전달했을 뿐이죠. TMS를 물리치는 데는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물리치료나 운동법을 완전히 중단하셨나요?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리치료를 포함한 모든 신체적인 치료법은 플라시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는 물리치료법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내가 물리요법을 처방하지 않는 좀 더 미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물리요법을 처방한다면 통증과 관련하여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정서에 집중하려는 내 의도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점을 깨닫고 물리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도 어쨌든 남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치료법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신체적인 치료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강의와 토론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기로 한 것은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운동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에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환자들이 몸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들어올릴 때 올바른 자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푹신한 의자나 매트리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허리 지지대나 복대는 대부분 쓸모가 없으며 통증 환자들이 맹신하는 수많은 주의사항이나 근거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MS는 신체의 무해한 현상이며 허리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허리에 나쁘지 않으며 배 근육이 약하다고 해서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허리 근육이 강하다고 해서 요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허리를 뒤로 굽혀도 괜찮고 자유형이나 평형 등 아무런 수영 자세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서서 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그 조상은 이미 300~400년 동안 직립보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쪽 다리가 짧다고 허리 통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예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통증과 TMS로 인한 통증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 않던 신체 동작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 팔과 다리에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통증으로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TMS 통증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마음속 분노와 존재와 네 속임수를 인식했다면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격렬한 운동일수록 더 좋지만 일단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의 운동도 신체 활동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지 허리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다니 이번에는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나는 환자들과 왜 통증이 이동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료 프로그램 초기에 뇌는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의 여러 곳으로 TMS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불쾌한 감정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쉽게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나는 환자들에게 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름으로 당황하지 말고 새로 나타난 통증 부위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내가 회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는 근골격계뿐만이 아닌 것이죠.
각종 소화기관, 머리, 피부, 비뇨 생식계 등도 이런 해피 전략의 대상이 됩니다. 뇌는 신체의 어느 기관에도 장난을 칠 수 있으므로 마음은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통증이 나타나면 주치의를 찾으라고 권하지만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통증도 역시 TMS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은 적절한 약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정신적인 긴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6개월 혹은 1년 경과한 후에 통증이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나에게 즉시 전화해서 그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를 함께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비슷한 환자들의 소규모 소모임 그룹에 참석하거나 나를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최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최면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나요? 단기적으로 최면이 마음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치료입니다. 최면. 나는 환자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통증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정요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면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꺼려지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생긴 수많은 통증 클리닉에서 만성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원칙은 만성 통증을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간주하고 그것은 신체의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환자가 통증으로부터 얻는 2차적인 부수 효과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봅니다. 통증은 타인의 관심이나 돈, 세상사로부터 도피 등과 같은 심리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고 의학계나 가족,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환자는 이런 통증 기제를 학습하고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통증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 환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스키너의 소위 조작적 조건 현상에서 나온 발상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도 파블로프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환자들 중에서도 물론 2차적인 부수 효과라는 요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심리적인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2차적인 부수 효과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억압된 감정이라는 진짜 문제를 놓치는 것이며 따라서 통증의 진정한 심리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통증이 신체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정신 신체 과정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들 통증 클리닉이 환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TMS 치료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자가치료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몸의 독소나 전염병,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자기치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TMS 치료의 경우는 특정 신체 질환이 마음 작용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